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아들이 내 숨을 끊으려 했고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산골의 한 여자가 맨손으로 나를 파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짜 가족이 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나는 70평생을 돈만 벌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고 설날에도 공장 기계를 돌렸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박혀도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으니까요.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시골 처녀였고 나는 공장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나는 약속했습니다. 꼭 큰 집을 사주겠다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짐을 날랐습니다. 주말엔 건설 현장에 나가 벽돌을 옮겼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가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한숨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해서 5년 뒤엔 20명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샀고 차를 샀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시상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큰 거래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나는 돈을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받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자리에 나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고 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휴대전화만 봤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짧았습니다. 괜찮다, 아니다, 모르겠다. 나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바빴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공장 확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결과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아들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기숙사에 산다고 했지만 실은 자취를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돈이 필요할 때만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졸업하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쌓아뒀습니다. 아들에게 줄 목돈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30이 넘었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물으면 말을 돌렸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물어보지 않고 보냈습니다. 환갑이 지났습니다. 나는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더 이상 일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팔아서 받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장 비용을 물었고 나는 서슴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입구에서 며느리가 나를 막았습니다. 하객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뒤쪽 구석에 서서 식을 지켜봤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면회 시간이 지났다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봤습니다. 아들이 올린 사진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댓글엔 축하 인사가 가득했지만 나는 댓글을 달 수 없었습니다.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례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65이 됐습니다. 몸이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물건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곧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업이 더 커졌다고, 이번엔 큰 기회라고 했습니다. 돈을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은 돈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반찬을 줄였고 난방을 아껴 썼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고, 집을 빼앗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시로만 빌리는 거라고,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급하다며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이달 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짐을 싸놨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박스 몇 개에 담겼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느냐고 물었지만 모른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고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거기가 더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갈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산골에 집이 하나 있다고 거기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산골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떨어져 나갔고 부엌 수도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풀고 찢어진 벽지 위에 신문지를 붙였습니다. 깨진 창문엔 비닐을 덧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산골은 빠르게 추워졌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 했지만 부품값이 없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담요를 세 겹 덮고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도시에서 온 늙은이가 혼자 폐가에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통장엔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쌀을 조금씩 아껴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줄였고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몸무게가 빠졌고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도와달라고 썼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한 시간도 모은 돈도 아들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날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늙어서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보일러를 다시 고치려 했습니다. 배관을 만지다가 가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갔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날,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날, 모두 까마득한 옛날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이름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문짝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내 몸을 끌어냈습니다. 거친 손이 내 얼굴을 감쌌고 목소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등을 세게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폐가 공기를 삼켰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나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것에 실렸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고 물은 달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나를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나는 아들 번호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자가 간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산다고 집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어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짜 가족이 뭔지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진짜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야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자는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여자는 매일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산골 마을 이야기,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사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퇴원 날 여자가 집을 구해줬습니다. 마을 빈집이었지만 보일러가 작동했고 창문이 온전했습니다. 월세는 여자가 대신 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여자가 도와줬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커튼을 달고 이불을 펴줬습니다.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행복하다고,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나를 도우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면 세상은 점점 차가워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자기도 배운다고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자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반찬을 가져오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병원 갈 때 함께 가주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씨앗을 구해줬고 함께 심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줍게 인사하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텃밭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토마토를 따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숙제를 물어봤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머니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아버지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사신다고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아들도 한때는 나를 그렇게 봤을까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아들에게 짐이 됐을까? 언제부터 외면당했을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채소가 가득 자랐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와서 함께 땄습니다. 상추쌈을 싸먹고 토마토를 나눠 먹었습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생일날 여자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케이크는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여자가 김장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김장김치를 나눠 가졌습니다. 여자는 내 몫을 더 많이 챙겨줬습니다. 겨울 내내 먹으라고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당연하다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디 사느냐고, 돈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산골에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끊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연락을 바라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 곁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했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만든 김치를 꺼내 먹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여자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아이가 직접 골랐다고 했습니다. 목에 둘러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풍성했습니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여자는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손을 잡아주는 온기, 옆에 있어주는 존재.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텃밭에 다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번엔 꽃씨도 함께 심었습니다.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여자가 와서 감탄했습니다. 아이는 꽃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들도 언젠가 깨닫겠지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아들이 내 숨을 끊으려 했고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산골의 한 여자가 맨손으로 나를 파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짜 가족이 뭔지 증명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